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시험을 보는 뭐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과목들을 갖다가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뭐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하실 거죠. 근데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서 또는 평상시부터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또는 뭐 투잡으로서 또는 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잡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제2의 직업으로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요, 이제 과거보다는 이 비교적 뭐 젊은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이제 그 젊을 때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뭐 준비하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란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어떠한 전문가로서의 그러한 그 확고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미지 브랜드가 좀 이제 완성이 됐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 변호사가 이 자격 없이 이제 공인중개사 대리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대리랑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봐도 대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될 정도로 이제 공인중개사 직역에 대해서 뭐 좀 이 침범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도 공인중개사의 위상이 옛날과는 좀 다르게 좀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것 자체는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가 물론 쉽지는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시험에 그 합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자격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뭐 공인중개사들이 뭐 이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뭐 이제 한 곳에서는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시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직종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이 뭐 로스쿨이 생긴 다음부터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변호사 중에 그 뭐 잘 되는 변호사들을 뭐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이제 뭐 아주 고위직을 하다가 전관이라고 하죠, 나온 분들이야 뭐 잘 되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꼭 다 잘 된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로스쿨을 졸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초임 변호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뭐 좀 잘 되고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어느 자격증, 의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긴 한데, 어느 이제 자격증이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일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맞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제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맞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공인중개사로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잘 되시는 분들은 또 엄청나게 잘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뭐 아파트 상가에서 아파트의 뭐 전월세라든지 매매를 갖다가 중개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 업무의 그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경우도 보면은 뭐 토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경매만 전문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상가 또는 공장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뭐 이제 과거 이름으로 뭐 아파트형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대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반대
경제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범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모순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공인중개사가 뭐 좀 과거와는 다르게 뭐 어떤 그 전문성도 인정을 받고 뭐 좀 사회적으로도 과거보다는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요새는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아, 저분 공부 좀 뭐 많이 하셨나 보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보면, 글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이 좀 똑똑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뭐 똑부러지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거랑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뭐 이제 준비를 이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떠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많이 뭐 이제 언론이라든지 기타 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많이 참조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뭐 좀 뭐 합격하신 후에 이제 고민을 하시면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자격증 자체는 참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뭐 이제 중개업자, 중개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이제 공인중개사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라는 뭐 토지도 좋고 뭐 아파트도 좋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B라는 사람한테 팔려고 해요.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의 토지를 사요. 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계약금을 지급을 하겠죠.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제 계약서를 뭐 작성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매매를 할 때는요, 파는 사람은 별 걱정이 없어요. 내가 파는 거니까. 돈만 잘 받으면 돼요. 제대로 계약해서. 돈을 못 받을까? 이런 걱정도 별로 안 해요. 왜냐면 돈 못 받으면 안 넘겨주면 되니까, 소유권 자체를.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할 때는요, 이 매수인은요, 걱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느끼는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요, 이 토지가 A 걸까? 라는 거예요. 이 토지가 A라는 사람의 것일까? 또는 이 아파트에 A가 살기는 하는데 저 아파트 주인이 A인가? 이런 걱정이 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B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나 아파트의 주인이, 소유자가 A라는 거를요, 어떻게 알까요? 그 집에 문표를 보고 할까요?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토지 위에 뭘 지어놨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토지가 A라는 사람의 소유라는 거는요, 우리가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를 떼어봐요. 등기부를 떼어보거든요. 등기부는 뭐 이제 요새는 뭐 인터넷에서 떼어볼 수가 있죠. 인터넷 떼어보면은 뭐 열람만 해도 되고, 열람만 하는 거는 800원인가요? 근데 이제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1000원인가? 하여튼 그렇죠.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등기소 가야 되는데 요새는 뭐 그냥 인터넷으로 가볍게 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떼어봐요.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등기부에 봤더니 이 토지의 주인이 A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주인이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요,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이게 A라고, 주인이 A라고, 소유자 명의가 A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럼 이 토지나 아파트가 A 거다라고 100% 믿어도 될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등기부에 A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이 토지나 건물 또는 아파트, 이 부동산이 A 소유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나중에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이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기에 A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A이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A가 소유자로 추정은 돼요. 추정은 되는데 이 등기부에 A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주인이 A라는 것은 100% 믿으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믿으면 안 된다. 믿지 마라. 그럼 좀 웃겨요. 아니 등기소가 국가기관 아니냐. 국가기관에서 등기부에다가 니네가 A라고 써놨지 않냐. 그래놓고는 나중에 주인이 A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떠한 우리 옛날에 그 등기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뭐 이제 사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100% 공신력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어요. 공부를 하시겠는데 그건 이제 뭐 진정한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 들리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는 공신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공신력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법 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랑 다르게 이제 이 뭐 등기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됐기 때문에 등기 제도가 완비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걸 갖다가 뭐 이제 타인이 뭐 몰래 등기하고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공신력을 주자라고 하는 입법 논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신력을 주자라고 하는 입법 논의를 입법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큰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은요, 등기부에 A라고 적혀 있지만 100%, 막 90% 정도 믿어도 되는데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불안해요. 얘한테 돈을 다 줬어요. 등기도 넘겨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A가 등기를 위조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면 B라는 사람은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진정한 명의인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불안하다 그 얘기예요. 매수인은 불안하다. 그래서 이 불안한 걸 갖다가 없애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다 그 얘기예요. 공인중개사가 이 A하고 B와의 거래를 갖다가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를 해서 이제 A로부터 B로의 소유권 이전을 갖다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문 직업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있죠, 수수료. 수수료가 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수수료를 갖다가 뭐 현실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어떠한 국민들에게 미치는 체감으로 미치는 뭐 그런 물가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또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뭐가 있는데 그렇게 뭐 한 건 거래하면 그 돈을 많이 받아가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고, 하는 일이 왜 없어요?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한테 팔려고 하는데 얘가 진짜 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토지나 아파트나 뭐 건물일 경우에는 여기 뭐 하자가 있는지 비는 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현황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려주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정 부분 책임도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데, 그럼 내 돈 내고 내 돈을 갖다가 토해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이제 공제에 가입을 하게 돼요. 공제에 가입을 해서 이제 공제에서 저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둘 사이에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만약에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게 없으면은요, 우리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래액 자체가 많지가 않으면, 크지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월세인데 뭐 100에 10만 원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입는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다음에 거래의 안전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공인중개사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비단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경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경매.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요, 이제 누가 채무를 갖다 갚지 못하거나 또는 세금을 갖다가 체납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이 강제로 매매에 붙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경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좀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는 경매꾼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어요. 경매장에만 출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이제 건물이 경매에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시가가 한 100억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경매에 붙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에서 유찰이 되면 한 80억을 최저가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90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이걸 보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가격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일반인이 참여하기에는요 좀 벽이 좀 높았어요. 벽이 좀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과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그런 제도를 갖다가 하는데 아무 불만이 없었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입찰 자체도 이 봉투에 써서 적어내 깜깜이 입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 폭력단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폭력단은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걸 하는 사람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참여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또 이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경매 물건에 있는 하자 있죠. 하자에 대해서도 이 조사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건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갖다가 내가 이게 싸게 나와가지고 90억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한 50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야, 잘 됐다 하고 가봤더니 여기에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 이제 공시가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다거나 유치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테리어 대금을 못 받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경매가 이제 입찰 방식이 바뀌면서 투명화됐어요. 투명화됐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경공매를 갖다가 대리를 해줄 수 있는 대리권을요 공인중개사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면은 경매를 전문적으로 이제 본인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리해서 경매에 참여를 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있죠, 공장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재단을 갖다가 일러서 공장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장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지 시아지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거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성사되려면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하면 속된 말로 한 건을 하면 좀 받으시는 수수료가 크잖아요.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이거 전문화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부를 많이 축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특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 내가 외국어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영어를 잘한다라든지 최근에는 저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중국어.
중국어를 잘하시는 경우에는 뭐 중국어를 뭐 크게 잘하시지 못해도 되긴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그 중국인 타운이라고 하죠. 중국인 타운 같은 데서 이제 중국인들을 뭐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 중국인이 또 우리나라의 그 이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많이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제 뭐 그 제주도는 중국 땅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뭐 그때 그 투자 이민제 때문에 그 한때 그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 붐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중개를 하신다든지 뭐 어떠한 중국과 뭐 이 인연이 있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중국어를 잘 하신다든지 이런 거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뭐 좀 전문성이 있고 또 저기 그 어디죠? 뭐 동부이천동 뭐 이태원 이런 데 가면 한남동 이런 데 가면은요. 그 렌트 있죠, 렌트 비싼 렌트 있잖아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그런 것만 전문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뭐 이제 대사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전문을 하시는 부동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돈을 많이 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경우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 그 예로부터 이제 뭐 그 큰 돈이 되려고 하면은 뭐 토지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만 하시는 분들은요 주로 토지만 해요. 그래서 이제 땅을 보러 다니시고 뭐 이 풍수지리 있죠, 풍수지리를 연구하시고 하시는 게 일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그 거래의 규모가 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요 그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 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곳은요 그 20대, 30대 이런 그 이 공인중개사들이 한 뭐 10명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뭐 네이버의 부동산을 갖다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방, 뭐 다방, 뭐 이런 무슨 방방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뭐 블로그 작성을 하고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전문인처럼 이 분위기 자체가 좀 벤처기업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나름대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공장이나 뭐 토지나 이런 거 같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뭐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직거래가 뭐 활성화된다 그래가지고 뭐 직접 하는 뭐 무슨 방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10억짜리 사는데 직방 가서 사시겠어요? 팔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집을 사는데 직방 찾아보시는 분 계세요? 다방 찾아보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방 찾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방 찾는 분들이. 그래서 어떠한 그 공인중개사의 영역을 갖다가 침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직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어떠한 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실제로 그 전문성을 갖추고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인식 자체가 좀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 크게 위협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 그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좀 이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부동산 그 사이트죠, 사이트.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 관련 사이트들은 사세가 좀 줄어든 것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네이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네이버에 입점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네이버 입점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 이게 자체 어떠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자기들이 이 어떠한 그 일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찾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직역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한 번 봐요. 1년에 한 번 보고 이제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날 봐요. 같은 날 보고 다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에서 1차 같은 경우 이제 민법하고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다음에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공법하고요. 그다음에 공시세법이라고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이 이제 다른 과목인데 이제 시험은 한꺼번에 같이 봐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런 과목들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이제 두 과목이에요. 두 과목이지만 이제 절대평가죠. 60점 이상을 획득하시면은 합격을 하시는 건데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꽈락이 딱 얘기해요. 꽈락이 있고 마찬가지로 2차 과목도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서 60점 이상 꽈락 없이 60점 이상을 갖다가 획득을 하시면은 합격을 하시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니까 뭐 딴 사람이 뭐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나만 60점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처음에 이제 공직자 시험 준비하시는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60점? 야, 이거는 쉽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대체적으로 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15% 내외예요. 15% 내외. 15%에서 2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0분이 시험을 보시면 15명에서 20명 정도 합격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를 갖다가 같은 해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차를 합격하면은요. 2차를 떨어지게 되면은 1년간 유예를 해줘요.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2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1차하고 2차를 갖다가 같은 해에 합격하시는 비율은 좀 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15% 내외예요. 그러면은 이건 절대평가로 치르는 시험 중에는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과목을 보세요. 전부 다 법보법이잖아요. 공법, 공시법, 세법, 공인중개사법. 얘 빼고. 부동산 학개론 빼고. 근데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것도 이제 처음 보면 이제 어떤 과목인지 모르시겠지만 여기에는 뭐 경제학도 들어가 있고요. 감정평가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 자체가 만만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뭐 이제 전공이 이제 법학을 전공하셨다든지 이러면 유리해요. 이러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법 과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유리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공직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제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면은요,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껄끄러워요. 아니 뭐 이런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말을 하세요. 10분이면 10분. 이거 재밌다. 하면 할수록 재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하시면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령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시험에는 합격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공부를 하시면은 그동안에 몰랐던 여러 가지 어떠한 TV라든지 신문에 나오는 어떠한 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는 다 이해가 돼요.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뭐 가끔 언론에 보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시효가 완성이 돼서 어떻게 못한다. 저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을 갖다가 반환해야 되는데 뭐 어떤 경우는 뭐 배상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보상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나왔는데 우리 못 알아들으시는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흡사 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이런 TV 뭐 예를 들어서 CNN을 보는데 CNN 들으면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좀 새로운 이런 세계가 열린다 그래야 되나? 좀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지금은 법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거라든지 나는 계약서는 못 써. 이런데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험에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조금 더 이 상당히 흥미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하다. 근데 조금 더 합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합격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계속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개업을 하셔가지고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법이라는 것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법 과목들은 법들은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판례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좋거든요. 그런데 뭐 하여튼 소수예요, 소수. 소수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드시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공부, 학문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하여튼 그렇고요. 뭐 이제 학문적인 거는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목들 중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어요. 그렇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깨물었을 때 가장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그나마 가장 중요한 과목이 어디냐? 라고 하면 이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 과목이 가장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다른 법들 있잖아요. 이 법들의 기본이 돼요.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것도 다 잘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되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잘하는 애들이 수학도 잘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애들이 국어도 잘하잖아요. 나는 국어, 영어 못하는데 수학만 잘해. 다른 거 다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체육은 잘해.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다른 과목 중에 특별히 주요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잘하는 경우는 좀 그게 드물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다 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잘하시면 다른 과목들을 다 물론 이제 좀 다르긴 해요. 얘는 사법이고 얘는 공법이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민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은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갖다가 충실하셔야 되고 또 1차가 두 과목이잖아요. 1차가 두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요. 40점을 받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숟가락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나 부동산 학기론을 갖다가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지 않아요. 100점을 맞을 수도 없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점을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80점이다 이거예요. 80점. 80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민법 80점, 부동산 학기론 80점 해서 80점씩 받으면 합격하시잖아요. 60점만 넣으면 되는데 좀 남죠. 아깝죠. 걱정하지 마세요. 80점 받기도 어려워. 80점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80점으로 바꾸서 목표를 80점으로 세워두고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서 이제 간혹 가다가 민법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요. 부동산 학기론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60점 원저리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 과목은 80점을 맞는다. 라는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차는 반드시 합격을 하시게 돼요. 근데 1차부터 떨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 둘 다 잘하시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면 민법이다 그 얘기예요. 민법을 갖다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2차를 볼 때 상당히 수월해지고 현업에 나가셔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학기론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감정평가 이런 것도 어렵고 경제학은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나 또는 대학을 다니실 때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많이 좀 눈에 익을 거예요. 뭐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그 수요는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급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요 공급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낯설지는 않으실 건데 이제 민법은 낯서실 거예요. 이 법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낯서시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하여튼 둘 중에 한 과목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나는 이 정도는 받겠다. 80점을 받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둘 중에 한 과목 80점 받으면은요. 100% 합격하세요. 둘 중에 한 과목을 80점을 받는 분들이 다른 과목을 40점 밑으로 받는 경우는 그 진짜 너무 드물어. 너무 드물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과목을 80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 이제 공법 과목은요. 여기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사법 부동산 공법이 사법하고 공법 이렇게 나눌 때 이제 공법의 영역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하고 공법이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 공법은 사법에 비해서 좀 지루해요. 지루한 게 사법은 어떠한 그 원리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공법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떠한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이론에 따르지 않고 좀 약간 딱딱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범위도 많아요. 범위도 많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고득점을 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아요.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의 목표는 60점 정도로 잡으시겠어요. 60점 정도로. 60점 정도로 잡자라고 하고 속마음은 꽈락마 면하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60점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법은 이제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는데 두 개가 이제 같이 시험을 쳐요. 그래서 얘가 24문제, 얘가 16문제 이렇게 나와요. 40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공시법은 민법하고 되게 가까워요. 공시법은 이제 민법하고 되게 가깝고 이제 등기법은 공법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여튼 민법에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세법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법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세법은 법이지만 이 어떤 법의 기본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도 기본적으로 한 80점이란다. 60점 정도로 받으시면은 돼요. 60점 받으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얘예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요. 얘는 우리가 고득점을 해야 돼요. 얘는 공부할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내용이 비교적 평이해요. 평이하기 때문에 얘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이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 전쟁을 할 때 이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할 때 모든 힘을 갖다가 동일하게 공격을 하면 이게 잘 안 무너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한 군데로 몰아서 하면 이쪽이 쉽게 뚫린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하게 공인중개사법은요.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80점에서 90점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요게 또 그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이 어떠한 그 끝단어, 끝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어렵게 약간 뭐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쉽게 봤는데 나온 거 점수 60점이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갖다가 좀 과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양도 적으니까. 과하게 해서 공부를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 여기서는 반드시 고득점을 획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공법이 어려워서 혹시나 50점을 맞거나
또는 얘가 50점을 받거나 이래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 해 1차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분들은 80% 이상 그 다음에 합격을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나마 이제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이제 좀 혜택을 주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좀 짜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하시면 좋죠. 다 하시면 좋은데 뭐 공부를 하시다가 아 이거 나하고 맞다 이러면은 뭐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험도 전략이잖아요.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만으로 되진 않아요, 당연히. 뭐 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과목을 갖다가 그 온 힘을 쏟아가지고 공부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업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어떠한 전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수험 기간은? 당연히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세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수험 기간 관련해서는요. 적정한 수험 기간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적정한 수험 기간은요. 뭐 한 1년 이내인 것 같아요. 1년 이내. 1년 이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년 이내가.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 1년을 갖다가 넘어가시면은요.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 열심히 하시면은요. 열심히 하시면은 대부분 1년 이내에 합격을 하셔요. 그래서 목표를 1차하고 2차를요. 동차 합격으로 잡으셔야 돼요. 당연히 공부를 하실 때는 1차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에 비중, 왜냐면 1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1차라도 붙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2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1년 내에 1차, 2차를 갖다가 동차로 합격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본인은 이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은 이제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많이 아시는 거하고요.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분은요.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경공매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실장으로 근무를 하셔 가지고 현업을 잘 아세요. 뭐 박사죠, 뭐 박사. 저쪽 박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시험에 잘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건 잘하시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학문적인 언어로 표현이 돼서 그걸 골라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잘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조금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주셔야지 이제 합격하시기가 좀 용이하신 거지. 또 일반적으로 또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1년 정도, 1년 이내에 하시는 것이 합격률도 가장 좋고 뭐 이걸 갖다 몇 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 조선시대 같은 데는요 공부가 업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비 분들이죠. 그분들이 공부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일 없이 맨날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과거 있으면은 뭐 응시하고 뭐 떨어지면 또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집안 살림은 이제 부인이 밭에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시험 때 임박하면 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제 과거에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게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이 밑빠진 뭐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여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다가. 그러면 이게 언제 찰까요? 계속 물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을 세게 많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빠져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면 물이 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때 합격을 하신다. 요때 합격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힘을 갖다가 시험을 보는 날에 맞춰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게 딱 차는 순간에 시험에 합격하신다라고 늘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물이 요만큼 차이기 때문에 합격하기에는 약간은 모자란 점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로 뭐 수험 기간을 갖다가 정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험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실 때 이게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이제 공주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주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 생활을 하실 때 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는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민법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부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그 10분도 좋고요. 뭐 30분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갖다가 몰아서 주말에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좀 한참 쉬었다가 또 공부를 하고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고 공부를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못 하시겠거든 뭐 진짜 주무시기 전에 어떤 민법을 한 문제 더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일 공부를 하시면은 뭐 조금 뭐 어려운 얘기로요. 뭐 이제 우리 법학적인 사고라 그래요. 리갈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이거는 어떤 의도라는 걸 갖다가 이제 내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오랜 공부를 통해서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매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공부 매일 하잖아요. 매일 뭐 시간이 아까워서 뭐 지하철에서도 단어장 갖고 다니고 요새는 뭐 스마트폰 갖고 다니지만 단어장 갖고 다니고 공부하고 한 자라도 더 외우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요. 공부는 매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법과목 중에서 민법 과목 있죠. 얘는 특히나 매일 해주셔야 돼.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문을 외우는 게 매일 갖고 다니면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문은 저절로 외워야 될 거는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뭐 약간 이질적인 얘기긴 한데요. 공부를 하신다는 거를요. 주변에 이제 좀 소문을 내셔야 돼요. 주변에 좀 소문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갖다가 비밀로 해요. 비밀로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깜짝 놀래키려고. 또 다른 하나는 떨어질까 봐. 이게 비밀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험 생활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여러 가지 회의도 오고 이렇게 해서 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힘들 때 혼자서 몰래 하시면 포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문을 내면 진짜 뭐 좀 속된 말로 아이씨 남사스러워서라도 이제 포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에다가 숨기지 마시고 소문을 내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뭐 이질적이긴 하지만 그렇긴 해요. 그다음에 뭐 이제 혼자 공부하실 수 있는 밖에 없으면 혼자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은요 뭐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 분과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공부 장소가요 제일 잘 되는 장소는 제일 좋은 장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장소는 집이에요. 집에서 공부가 잘 되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하잖아요. 공부하면 편하잖아요. 어떤 자세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공부가 하기가 제일 좋은 장소 하나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집을 꼽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TV도 봐야 된다, 전화도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안 되는 경우가 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그 뭐 독서실 같은 데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이제 구에서 운영하던 뭐 이제 뭐 아파트에서 운영하던 이런 데를 다니실 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스터디를 해서 이제 어떠한 뭐 심오한 걸 연구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제 힘든 수험 생활에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스터디는요. 이것도 물론 이제 제 생각인데 가장 좋은 스터디는요.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떠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갖다가 같이 뭐 토론하고 이런 거는 별로 제가 비추해요. 비추. 왜냐하면 다 모르잖아요.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안 좋고요. 어떤 문제 있죠. 문제. 어떤 챕터 단원마다 문제를 갖다가 같은 시간에 같이 푸는 거예요. 같이 풀고서 틀린 걸 갖다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걸 갖다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수험을 갖다가 그 처음 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스터디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스터디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모이셔가지고 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주고 이런 건 별로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좀 저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뭐 이제 만에 하나 잘못된 지식이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별로 이렇게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떠한 그 우리 문제집에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출력해 한다든지 해서 그거 갖다가 같이 챕터를 정해서 풀고서 그 푼 거 가지고 이제 서로 틀린 거를 갖다가 뭐 이 채점도 바꿔가면서 하시고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뭐 창피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효율적이에요. 시간을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야지 스터디 한다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공부는 뭐 뒷전이고 일단은 저기 스타벅스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고 하여튼 이렇게 좀 이 합격이 목표니까 친목은 합격하신 후에 친목을 도모하시더라도 하여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그 부동산과 관련된 뭐 이제 기사나 정보 있죠?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를 갖다가 언론은 뭐 신문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습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습득하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요.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자기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 거지 뭐 어떠한 새로운 뭐 판례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지난 뭐 그 전이라면 모르겠는데 지난 거 가지고 뭐 이게 시험에 나와서 뭐 한두 문제
이 사실은 이 절대평가라는 게요.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한두 문제로 당락에 좌우되거나 그러는 거는 사실은 상대평가보다는 상당히 적어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관련되는 기사라든지 정보를 갖다가 습득하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의지, 그다음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해력 이런 걸 갖다가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떤 책이 좋더라, 어떤 문제집이 좋더라, 어떤 요약집이 좋더라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책이든 요새는 책이 다 좋아요. 어떤 책이 좋아요. 그래서 기본서하고 문제집 있잖아요. 기본서하고 문제집이 하나씩 있으면 돼요. 하나씩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뭐 책을 여러 개 사시는데요. 그렇게 여러 개를 보실 시간에요.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거면 충분해요. 그럼 어디 기본서가 좋아요? 이런 정보가 아니에요. 기본서는 어디 거든 다 똑같아요. 문제집도 똑같아요. 어디 거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한 권씩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없는 게 여기에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뭐 이제 그 아주 어렵게만 나온 그런 조그마한 이런 그 문제집 같은 것도 있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책이 있으면 돼요. 일반적인 기본서하고 일반적인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정보를 갖다가 취득하시고 옆에 누가 보는 건 더 좋아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들 들어가 있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어떠한 그 지문의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꾸준하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도 한 권을 3번 보는 거하고 3권을 한 번 보는 거하고 당연히 한 권을 3번 보는 게 좋아요. 한 100% 좋아요. 100%는 좀 하여튼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평범한 책, 그러니까 있는 책 하나 보시면 되고요. 뭐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적당한 거 구매를 하시면 돼요. 가서 본인이 보시고 이제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어떠한 그 이런 쓸데없는 이런 뭐 하여튼 루머들 있잖아요. 뭐 요새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이런 거 다 루머예요. 그런 거는 또 관계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수석한 학생이 나와서 교과서 위주로 선생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다들 합격을 하시거든요. 절대평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는 루머에는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보나 기사를 갖다가 많이 접촉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는 개념이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면 확실히 뭐 좀 더 이 공부하시는데 이해력도 빨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수험 생활을 갖다가 좀 하시면서 하시는데 좀 힘드세요. 당연히 힘드시거든요. 힘드신데 또 많이 흥미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지만 나름대로 장점은 또 있어요. 직장에서 이제 뭐 이 계약이라든지 어떠한 뭐 경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이 많으신 뭐 주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부가 시간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장점이고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나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시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열정도 있지만 그만큼 중압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으세요. 장단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있는 입장에 맞춰서 다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느 누구라도 이제 꾸준하게만 공부를 하시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당연히 합격을 하시는 시험이에요. 이제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중도에 포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공부를 갖다가 거의 안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제 합격을 못 하시는 거고 꾸준하게 계획에 맞춰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은요
누구라도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시면은 소문 내는 거예요. 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 그래서 합격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은요, 당연히 합격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누구라도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시험이라는 걸 일단은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될까? 다 되세요. 누구라도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만 하신다면은 누구라도 합격을 하실 수 있고,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어려운 걸 갖다가 고비를 넘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수험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고비를 갖다 넘기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마다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생소하고 어렵지만 새로운 걸 갖다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실제로 사회생활 하시는 데는 다 도움이 되거든요. 시험에 서로 만에 하나 합격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믿져야 본전이다. 믿져도 남는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다들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 수험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시는 뭐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믿고 또 반드시 합격하시라고 하여튼 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